물리를 할 때요. 물리라고 하는 건 크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힘, 일, 에너지 다 배우고 오셨죠? 중학교 내용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걸 물리에서는 역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열이라든가 또는 일, 에너지, 속력, 속도 이게 다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자기 기억나죠? 전기하고 자기장 맞냐? 그걸 합해서 우리 전자기라고 하는 2번째 챕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게 물리?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게? 빛과 파동 기억나니? 네 라고 하는 파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3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던 현대물리, 상대속도, 상대성 원리, 광전효과라고 하는 현대물리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요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한다든가 수능을 본다든가 할 때 가장 어렵고 비중이 크게 나오는 부분은 뭐니 해도 역학이죠. 자, 이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전체 물리 시험 범위의 50%를 차지한다. 4개 중에 하나라서 25%가 아니고요. 무려 50%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절반 이상이 역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가 한 30% 비중, 얘가 한 15%, 얘가 한 5%, 요 정도 비중으로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물리학 개념을 배울 때 역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학이라고 할 때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 그렇죠. 그래서 물리의 기본은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리에서 물리학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힘에 대한 개념이야 라고 하는데 그 힘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야 물리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볼 수 있게끔 하죠. 자, 그 중에서 자기들이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거 됐죠? 우리 물리라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나타내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나도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걸 재서 나타내는 과목이 물리라고요. 됐죠? 그래서 물리라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측정해서 나타내는 과목인데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우리가 물리량 이렇게 해요. 물리량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물리량이라고 한다고요. 됐어? 자, 근데 이렇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인 물리량은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됐어?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양은요 질량처럼 또는 부피처럼 또는 온도처럼 또는 농도처럼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이 5야 3이야 됐어? 라고 하는 숫자 크기로만 나타내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100% 돼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크기만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돼요. 다른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량 얼마야? 라고 하면 선생님 질량은 40kg예요 라고만 얘기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게? 스칼라 값 이렇게 표현해요. 스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근데 크기만으로는 정보가 100% 전달이 잘 안 돼. 왜?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생각해 볼래?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얘는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데요.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줘요.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가겠죠. 되겠어? 똑같은 크기의 10이라는 힘을 줬지만 그 힘을 오른쪽으로 줬을 때 A라는 물체에 나타나는 운동 결과와 자, 또 다른 A라는 물체에 왼쪽으로 10N을 줬을 때 얘 운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힘과 같은 애들은요 단지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힘을 주는 뭐도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생각해줘야 되는 물리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방향까지 나타내야 되는 값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해요. 수학을 아주 열심히 선행한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배우는 게 벡터 수학입니다. 됐죠?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요. 그러한 벡터들은 방향까지도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그 벡터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 또는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 라고 하는 방향까지도 써주잖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갖는 값들이 바로 벡터인데 그 벡터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변이라는 것도 있고 속도라는 것도 있고 가속도라는 것도 있고 얘네들은 반드시 방향까지 써줘야만 되는 값들이야.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중학교 때는 방향 없는 스칼라 값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 지금 아직 수학 시간에 하고 있는 것도 스칼라 값들의 더하기 빼기다. 하지만 벡터라는 값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배우자. 그게 물리학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의 방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중학교 때 배웠던 유일하게 방향을 갖는 힘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벡터는 다루면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게요. 여기는 벡터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막바로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죠. 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이 힘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의 힘은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병이 있는데 내가 힘을 줄 때요 이 병에 나타난 운동 결과가 다르면 다른 힘이고요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같은 힘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내가 어떤 힘을 줄 때요 그 힘을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운동하는 게 다르겠죠. 자, 여기에다가 힘을 주는데 10N의 힘을 줄 때와 100N의 힘을 줄 때 얘의 운동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힘은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크기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힘은 두 번째 모두 중요하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방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10N의 힘을 주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A와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는 B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병의 운동이 다르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어디다 줬어? 이것도 중요해요. 힘을 준 장소, 지점. 됐어? 힘을 만약에 이렇게 밑에다 주면 얘는 앞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힘을 위에다 주면 뭐합니까? 얘는 넘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힘을 준 지점을 우리는 작용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힘을 매번 말로 표현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힘드니까 이 힘을 가장 간단하게 기호로 써서 나타냅니다. 그 기호가 바로 화살표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이 하나의 화살표 안에 저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대요. 그 중에서요. 화살표에 이 똥꼬 있죠? 자, 이게 바로 나 힘 이 지점에다 줬어 라고 하는 힘을 준 지점에다가 됐어? 화살표에 똥꼬를 그리신다. 이게 바로 작용점을 나타내는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저는요. 여기다가 힘 줬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 작용점 이렇게 찍으면 돼요. 되겠어? 그리고요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줬어요 라고 하는 이 화살표 방향이 힘을 준 방향을 얘기해요. 그럼 작용점은 이걸로 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그래서 힘을 이렇게 줬냐 또는 이렇게 줬냐 화살표 방향을 보면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이 보여. 근데 힘의 크기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하면 화살표의 길이에요. 그래서 1cm 화살표를 그려놓고 1cm는 10N의 힘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어떤 화살표가 2cm야?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20N의 힘을 나타내겠네?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힘의 크기를 표현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이라는 한 개의 종이 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완벽하게 비례해서 그리기가 힘들어. 1cm가 10N인데 내가 1000N 나타내고 싶어. 그럼 100cm 필요하잖아. 그걸 종이에다 그리기는 힘들어서요. 요즘은 비례하게 잘 안 그려놓고 그냥 이 힘의 크기는 100N이야.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화살표를 가지고 힘을 나타내는데 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갖는 모든 값들, 벡터 값들은 화살표로 표현한다. 됐어. 이렇게 돼요. 방향을 갖는 모든 값들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설명해요. 그래서 벡터들을 표현하는 데 쓰는 게 바로 화살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애가요? 힘을 받아요. 어떤 애가 만약에 가라는 물질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다고 쳐. 우리는 힘을요. 펄스의 약자 F라고 써요. 자, 첫 번째 힘을 받아. F1 10N. 그러면 가라는 물질은 이 10N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가라는 물질한테요. 내가 힘을 주는데 하나의 물체한테 하나의 힘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라고 하는 우리 뭐할까? 힘의 합성이라는 걸 해보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F1 10N의 힘을 주는데요. 또 하나의 힘이 같이 작용해요. F2라고 하는 또 다른 힘도 작용하는데 20N의 힘이 작용한대요. 되겠어? 자, 그럼 결국은 저 가라는 물체는 몇 뉴턴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일까? 그렇죠. 이게 바로 힘을 합성한 겁니다.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가라는 물체는요. 오른쪽으로 10N과 20N의 힘을 동시에 받았어. 그렇다면 이 가라는 물체는 사실은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야. 누구나 하겠죠. 이게 힘을 합성한 거예요.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나타내는 걸 힘을 합성했다. 또는 벡터를 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 첫 번째처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합하시면 돼요. 10N의 힘에다가 20N의 힘을 더해서 얘네들의 합력 30N이에요. 근데 힘은 방향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얘네들의 원래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는 거랑 같아. 이걸 힘을 합성했다 그래요.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있죠.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10N의 힘을 받고 있는데 얘가 F1, 얘가 F2의 힘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일까? 어디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몇 뉴턴의 힘에 의해서? 10N이야. 됐죠? 이렇게 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어. 이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다면 이거 합력과라고 책에서는 F1의 벡터에다가 벡터 표시 이렇게 해요. 화살표. 됐어? F2 벡터 더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래도 더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요.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큰 힘에서, 얘는 큰 힘에 붙으잖아요.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합성하는 결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20에서 10을 빼야지 합성하는 거다. 아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10N의 합력이 만들어진대요.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됐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라고 하면 무조건 큰 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하시면 큰 힘이 오른쪽을 향하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받는 거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몇 도? 반대 방향은 몇 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180도. 그럼 같은 방향은? 0도네요. 그죠?
같은 방향은요. 0도를 이루고 있는 두 각도의 두 힘을 얘기한 거고요. 반대 방향은 서로 180도를 이루고 있는 두 힘인데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자. 선생님은 이제 영재나 과거 쪽 아이들을 가리키는데요. 영재 과거 쪽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해봐라고 해요. 자, 보시면요. 실제로 선생님이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10N, 20N, 10N, 20N 같은 크기의 두 힘이 작용했는데 얘는 합력이 무려 30이나 됐어요. 근데 얘는 합력이 10밖에 안 됩니다. 같은 두 힘이 작용했는데요. 얘는 힘이 엄청 큰데 얘는 힘이 엄청 작네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럼 느껴봐. 같은 크기의 두 힘이 작용해도요. 합력이 크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작게 생길 수도 있죠. 뭐가 결정할까? 두 힘의 방향 또는 각도입니다. 됐죠? 몇 도일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까? 몇 도? 몇 도? 0도. 같은 방향.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어? 모든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더한 값이랑 같아. 알겠어? 가장 작은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 반대 방향일 때. 됐어?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뺀값과 같습니다.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가 있다. 여기에 3N이라는 힘하고 4N이라는 힘을 같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20도로 줄 수도 있어. 내 마음대로 이 두 힘의 각도를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F1이라는 힘과 F2라고 하는 3N과 4N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몇 N일까? 7. 최소의 힘은? 1.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F1과 F2를 더하면 얼마의 합력이 나옵니까? 라고 할 때 이 합력은 범위가 있어요. 얘는 적어도 두 개를 뺀 1N보다는 크거나 같은 힘이 나올 거고요. 적어도 이거 두 개를 더한 7N보다는 작거나 같은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건지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큰 힘,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클수록 작은 힘을 만들어. 그러니 선생님이요. 하나는 3N, 하나는 4N인데 3N짜리, 4N짜리를 이렇게 30도 각도를 이루게 만들 수도 있고요. 3N짜리, 4N짜리를 조금 더 크게 60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3N짜리, 4N짜리를 90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3N짜리, 4N짜리를 120도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합력이 제일 큰 건 뭘까요? 1번이죠. 각도가 제일 작으니까. 알겠어?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고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단지 선생님이 같은 방향일 때 10N과 20N이 작용하면 30N이야. 반대 방향일 때 10N이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방향이 달랐더니 크기가 어떠네? 그랬을 때 규칙성이 뭐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벡터들은 그 두 힘 사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큰 효과, 클수록 작은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만 보여드렸는데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멋진 말로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됐어? 나머지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 비스듬한 방향 이렇게 얘기할게. 비스듬한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보다는 커야 되고요. 180도보다는 작은 각도. 이 각도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물리에서 불러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합력을 구하라 그랬을 때 얘네들 합력 구하라 그래요. 더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뺄 수도 없잖아요. 반대 방향도 아니니까. 됐어? 네. 이럴 때는요. 어떠냐면 두 힘의 작용점을 맞춰놓고 두 힘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요. 얘네들 합력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두 개를 두 개의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그려.
평행사변형 그려. 그려줬어?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요게 합력 방향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야. 알겠어? 두 힘을 이용해서요 평행사변형을 만드세요. 여기는 3뉴턴 그러면 3뉴턴과 평행하게 같은 길이만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가 4뉴턴 그럼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다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으로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봐. 그랬을 때 이 방향이 바로 합력 방향이야. 힘이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입니다. 되겠어? 자, 요거요. 3뉴턴, 4뉴턴. 이거 두 개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려. 얘하고 평행하게. 얘하고 평행하게.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요 길이만큼이 합력의 크기라고요. 근데 봐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가 짧아지죠. 합력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려라. 그러면 합력의 크기 알 수 있을 거야. 이걸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해. 이것도요. 평행사변형 그려봐.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합력 방향이고요. 요 길이가 합력의 크기인데 점점 각도가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느껴지나?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력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방향도 볼 수 있더라. 나중에 조금 더 가서 레벨 3 정도 되면 이 실제로 요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야. 지금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얘는 알죠? 이건 모르면 여기 오는 게 조금 힘들어. 자, 봐. 선생님 이거 90도라 그래서 평행사변이니까 얘하고 얘 평행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90도겠죠? 맞아. 그러면 요것만 보면 꼬맹아 요거는 뭐니? 직각삼각형. 보이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3이래. 여기가 4래. 그럼 얘는 얼마니? 그쵸. 5죠. 그래서 이 합력의 크기가 5뉴턴이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3대 4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5보다 크겠네. 적어도 얘는 5보다 작겠네. 짐작은 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요. 물리에서는 단순하게 특수각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주로 나와. 그래서 3대 4대 5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또는 얘가 10뉴턴이래. 얘가 10뉴턴이래. 근데 이거 직각이래. 빨리 생각.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의 크기는 이게 직각이니까 10 얘 얼마? 10루트 2 1대 1대 루트 2 맞습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얘 보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스듬한 방향이지만 굳이 평행사변형 안 그려. 나 귀찮아. 됐어? 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릴 필요 없는 특별한 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수각이랍니다. 특수각은 조건이 있어. 얘야 똑바로 앉아. 특수각 조건이 있어요. 특수각은요. F1의 크기가 10뉴턴이래. F2의 크기도 10뉴턴이래.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120도래.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특수각은요.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여야 되고요.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10 또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힘의 크기가 같고요. 두 힘 사이의 각도가 120도라면 두 힘 사이의 각도가 120도고 두 힘의 크기가 같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린다고 쳐봐.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치면 이거 뭘까? 뭘 것 같냐? 수학 시간에 배웠어. 얘 뭘 것 같냐? 마름모입니다. 이거 마름모예요. 됐어? 마름모일 때요.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의 방향은 반드시 두 됐어?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 다시 말해서 60도.
그래서 여길 향할 거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얘네들의 크기와 어떨까? 반드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N의 힘이야. 이게 되거든요.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머리 있는 척해. 머리 있는 척해. 여기가 120도고요. 여기가 120도요. 그랬을 때 F1의 크기가 10N, F2라고 하는 이 힘이 10N, F3라고 하는 이 힘이 10N이라고 치자. 제 합력 얼마니? 제 합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요. 됐어. 이때 힘이 갑자기 왜 3개예요? 네. 이때 2개씩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둘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면 되죠. 근데 양의 크기, 양쪽의 크기를 같고요. 사이각이 120도래. 그러면 정확하게 합력은 가운데 방향으로 10N이 작용할 건데 이 힘은 얘로부터 60도를 이루는 각도겠죠. 됐죠? 자, 합력을 구한 힘은 없어집니다. 이거 2개 합해서 이 힘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힘하고 이 힘은 몇 도를 이룰까요? 180도. 그리고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10에서 10을 빼면 얼마나 옵니까? 2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할 건데 자, 이렇게 합력, 합한 힘을 합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한자라서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뭐라고 한다? 요즘은 합력을 진짜 힘,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학교 교과서도 아직 선생님들도 이 2개의 단어를 다 쓰십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시라고요. 알짜힘, 합력, 같은 말. 우린 지금 그거 구한 거야. 됐지? 그랬을 때요. 알짜힘 또는 합력을 구했더니 합력이 0이 되게끔 만드는 힘들.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 우린 이걸 힘의 평형 상태야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야 라고 얘기하기로 했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힘의 평형은 합력을 구했는데 합력이 0이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럼 꼬맹아, 어떤 물체가 있다?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0N 이렇게 힘을 주면 이 가라는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 힘이 더 크니까. 됐어?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으면 이 가라는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뭐라고요? 정지죠. 안 움직이죠. 왜요? 힘의 평형 상태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가라는 물체는요.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 하지만 알짜 힘은 얼마다? 얘는 알짜 힘은 0이다. 이렇게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힘의 평형 상태다. 이해돼? 네. 그래서 F1과 F2는 힘의 평형을 만드는 두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아? 하겠어? 네. 이런 것들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에 힘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자, 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리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됐죠? 근데 그 힘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합력을 구하는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물론 스타터라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정리해봐 드렸어요. 그래서 꼬매가 스칼라 값이 있어요. 3, 4, 3에다 4 더하면 얼마니? 7이죠. 이건 스칼라라서 그렇습니다. 벡터면 3벡터하고 4벡터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7 아니죠? 이거 뭐예요? 1N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요? 7N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을 수 있죠. 뭐에 따라 그래요? 방향에 따라 그래요.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는 전혀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3벡터와 4벡터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7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가 될 수도 있었잖아. 맞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값들이구나. 근데 고등학교는 얘네들 중심으로 배우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갖는 벡터들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단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오늘 배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가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F1과 F2의 힘을 받고 있는 가라는 물체가 있어요. 쟤는 뭐 할 거예요? 네, 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똑같이 줬습니다. 됐어? F1, F2 얘도 정지되어 있을까요? 얘는 회전합니다. 똑같이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줬습니다. F3, F4 얘는 뭐 할까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서 그렇죠. 얘는 이동입니다. 얘는 간다고요. 앞으로. 얘는 돈다고요. 회전한다고요. 얘는 돌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정지됐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지됐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갖죠. 회전도 하지 않아요. 이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정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평형한 상태야. 그 단어죠. 평형한 상태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하고 평형이라고 하는 진짜 평형을 배울 겁니다. 그 진짜 평형이 바로 정지한 상태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진짜 평형이라는 정지한 상태의 의미를 배울 건데 정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회전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때 물체를 이동시키는 건 뭐니? 알짜힘. 알짜힘이 작용하면 이동하죠. 근데 알짜힘이 0이면 뭐합니까? 정지되어 있죠. 그죠?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이 바로 알짜힘. 근데 알짜힘이 0인 상태를 조금 전에 배웠어요.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가 돼서 알짜힘이 0이면 이동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알짜힘이 0이죠. 되겠어? 얘 힘의 평형일까 아닐까? 힘의 크기 어때? 10, 10. 방향 어때? 180도. 힘의 평형일까 아닐까? 이거 힘의 평형이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잖아. 합력 얼마? 0. 알겠어? 얘도 힘의 평형이야. 그러니까 꼬명아, 얘는 회전을 하는데 앞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잖아. 알짜힘이 0이라서 그래.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려면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된다. 얘 합력 얼마니? 그러니까 얘는 가죠. 근데 얘는 합력이 얼마예요? 0. 그러니까 앞으로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물체를 실제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건 힘인데 힘의 합력이 0이면 이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합력입니다. 얘 합력 0입니다. 얘도 합력 0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는 못 가는데 뭐합니까? 돌죠. 위에 있는 힘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얘는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럼 회전시키는 건 힘이 아니네? 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회전시키는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전 안 하는 건 돌림힘 평형일 때 회전하는 거야. 돌림힘의 합력이 0이면 돌지 않아. 얘가 왜 안 돌았는 줄 알아? 돌림힘이 0이라서. 얘는 왜 돌았는 줄 알아? 돌림힘이 0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야. 됐어? 네. 돌림힘 평형일 때 회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전 안 하는 물질은 돌림힘 평형이라서 그래. 됐어? 네. 이동하지 않아요? 힘이 평형이기 때문이야. 그럼 꼬맹아, 얘는요? 이동도 안 하고 회전도 안 하네. 그러면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돌림의 평형도 성립하네. 이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됐어? 이때가 실제로 가장 안정적인 정지된 상태. 이거를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진짜 평형, 역학적 평형.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건 힘 때문이고요. 물체가 막 도는 건 회전시키려면 돌림힘 때문이에요. 됐죠? 회전 안 하면 돌림힘 평형, 이동 안 하면 힘의 평형. 이동도 안 하고요, 회전도 안 하면 완벽한 역학적 평형.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천천히 갈게요. 힘이라는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할 건데 오늘은 돌림힘에 대해서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듣잖니. 요거 한번 해보자고. 요거 한번 해보자고. 됐죠? 자, 꼬맹아.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게? 나 뭐하고 있니? 문을 열어요 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나는 문을 열지 않아. 문을 열려면 이렇게 써야죠. 나 지금 그거 뭐 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고. 나 지금 문을 회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회전이라는 건 뭔가 중심, 축이 있어요. 뭔가를 중심으로 돈다는 얘기죠. 뭘 중심으로 돌할게요? 요거 격점.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요. 얘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나는 문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해. 되겠어? 네, 말 그대로예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할래. 돌림힘. 돌림힘은요. 됐죠?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다. 요거예요. 요번 주부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과고반 형성돼서 물리원 끝난 애들이 물투를 하는데 물투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이건데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은 물리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존 물투에 있던 내용이 물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려왔겠죠. 자,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번역한 언어입니다. 돌림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되죠. 돌림힘은 힘이야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절대 힘 아닙니다. 돌림힘은 힘이 아닙니다. 자, 힘의 단위가 뭐게? 말해. 뉴턴.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이 아니고 뉴턴 미터입니다. 그래서 힘이 아닙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해석한 물리 용어야. 돌림힘 그럼 되게 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얘 힘 아니에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단위는 뉴턴미터 쓸 거야. 뉴턴이 아니야. 됐어? 그래서 너무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 원래 단어로 더 많이 써. 이거 토크라고 많이 읽어. 그냥 돌림힘을 영어 원래 단어가 토크야. 토크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이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그냥 토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토크를요, 우리는 이렇게 쓴다? 신기하죠? 응, 신기하죠? 우리는 얘는 A지만 얘는 알파잖아. 얘는 B지만 여러분들 얘는 베타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어예요. 그 중에서 얘는 타우라고 씁니다. 타우라고 썼어요. 이름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토크 돌림힘은 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내가 나사를 살짝 조여놓고 여기다가 수직으로 힘을 F 20N의 힘으로 눌러버릴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힘을 줘서 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걸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맞죠? 어느 방향으로 돌았어요? 라고 하는 회전 방향은 둘 중에 하나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죠?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졌네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됐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한테 돌림힘을 줬다는 얘기네? 회전했으니까? 네. 그럼 돌림힘이 얼마일까요? 이 막대기가 받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여기를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불러요. 받침점. 얘를 중심으로 돌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받침점. 받침점으로부터 힘을 준 곳까지의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 네, 거리 2m 떨어진 곳에 제가 힘줬죠? 이 얘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힘줘? 반드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90도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힘을 주면 얘 회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타우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거리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에요. 알겠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에 수직으로 얼마의 힘? 20N의 힘을 줄 때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돌림힘 얼마 준 거야? 40Nm라는 돌림힘이 작용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물체를 잘 회전시키려면 돌림힘이 커야 돼. 그러면 똑같은 40이라는 힘을 만들 건데요. 저는요. 2m 떨어진 곳에서는 20N의 힘을 줘야지 돌림힘이 40 생겨. 근데 저는요. 받침점으로부터 2m가 아니고 10m 떨어진 곳에서 돌림힘 40을 만들려면 얼마의 힘을 주면 될까? 4N만 힘을 주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문을 돌리는 회전시켜서 이 무거운 문을 돌리잖아요. 근데 더 쉽게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중심이 여기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의 손잡이 반드시 어디 있습니까? 경첩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야 힘을 조금만 줘도 얘가 쉽게 잘 열리죠. 무슨 말이니?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문고리 다 여기 달려 있습니다.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 문고리를 매달아놔서 거기다 힘을 주는 거야. 맞아? 저는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문고리를 여기다 만든다면 그 아이는 우리가 병신이라고 부르죠. 이 문 열려 안 열려? 절대 안 열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경첩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문고리를 다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과목이라고요. 도대체 왜 문의 손잡이는 늘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쉽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작은 힘으로 쉽게 잘 회전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뜬구름 잡는 이 돌림힘 같은 거 우리가 평생 쓰지 않지 않아요? 라고 하면 너네는요. 유치원 때부터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놀았죠. 놀이터에 가면 저거 있죠. 돌림힘 이용한 도구 뭐 있어요? 시소죠. 시소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게 돌림힘인지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놀이 기구 중에 돌림힘을 사용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는 게 있어요. 그 시소에 아빠가 앉아있죠. 우리 아빠 80kg예요. 네. 80kg짜리 아빠가 앉아있으면요. 그 아빠는 시소를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질량, 우리 아빠의 질량은 80kg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빠의 무게가 되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구가 1kg당 잡아당기는 힘을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구는 1kg당 얼마의 힘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냐면 9.8N의 힘이 작용한대요. 1kg당 지구가 9.8N의 힘으로 잡아당긴대. 근데 1kg가 아니고 80kg네? 그럼 얼마겠어?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죠? 네. 그래서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1kg당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9.8이야. 이걸로 계산하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적어주면 애들은 포기합니다. 귀찮아. 안 할래.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9.8로 안 하고 얼마로 한다? 이걸 10으로 하죠.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10으로 합시다. 지구는 1kg당 10N의 힘으로 물체를 잡아당겨. 1kg당 10N. 그럼 2kg은 20N. 3kg은 30N의 힘을 줘서 잡아당겨. 그럼 80kg 얼마? 80N. 아니 800N. 알겠습니까? 그래서 80kg짜리 우리 아빠는요. 사실은 지구에서는 800N이라는 무게를 갖고 계세요. 또는 중력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0N짜리 아빠가 앉아 계시는데요. 자, 이 시소의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있냐면 1m 떨어진 곳에 앉아있죠. 그럼 우리 아빠가 앉으면 시소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누르기 때문에 회전해서 시소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소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아빠 때문에 회전을 하는데 땅바닥이랑 부딪히니까 더 이상 회전 못하는 거죠. 땅이 없으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훅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야. 그러면 회전 안 하게요. 내가 맞은편에 앉을래요. 그래서 조그만 아들이 앉습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냐면 40kg짜리 아들이 앉아요. 자, 꼬맹아 40kg니까는 얘가 받는 무게, 중력이 얼마니? 400N이에요. 알겠어요? 400N의 힘으로 누르는 아들이 앉을 거야. 근데 도대체 어디에 앉아야 시소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빠는요, 이 시소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죠. 근데 그쪽으로 회전 안 하려면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준다고요. 근데 그 크기가 정확하게 같다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돌림힘 평형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중 아빠의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곱한 값이죠. 아들의 돌림힘도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의 곱이겠죠. 그 둘이 같아야 되죠. 아빠는 800N이고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400N이니까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돌림이 평형이 되니? 2m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은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면 둘이 균형을 이뤄요. 몸무게가 다른데도. 알겠습니까? 이게 돌림의 평형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숫자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 능력이야. 똑같은 수업을 해도 물리를 한 번만 듣고도 쭉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3번, 4번 반복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생각하는 겁니다. 볼래요? 왜 아빠는 1m인데 아들은 2m야 돼? 뭐 때문이야? 무게가 달라서 그래. 무게 비율이 몇 대 몇이니? 2대 1이죠. 무게 비율이 2대 1인데 돌림힘이 같으려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1대 1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애가 시소에 있다고 치자. 어떤 애 200N.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50뉴턴. 이해됐어? 그랬을 때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면 가능하니? 1대4. 몇 대 몇이면 되겠니? 1대 4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기의 길이가 2m라고 치자. 가능하니? 요 막대기의 길이 얼마니? 40cm. 요 막대기의 길이 얼마니? 160cm죠. 2m를 5분의 1만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뭔가를 생각해내야 응용해서 문제를 쭉쭉 풀고 나가죠. 알겠어? 그런 힘이 필요한 게 물리입니다. 단순하게 암기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 하시면 못 따라옵니다. 그런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돌림인 방향이다. 알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돌림인 평형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시소래. 자, 근데 이 시소는 원래 도구의 이름으로는 얘는 뭐가 된다? 지뢰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시소라고 읽지 않고 제가 도구일 때 지뢰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인간이라도 인간들이 만드는 도구의 구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르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도르래 뭔지 알죠? 이렇게 물체 매달아서 이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막 돌면서 물체 올라가는 거죠. 도르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빗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요, 트럭에다가 지펠냉장고를 들어 올릴 때 아저씨들이 그걸 번쩍 들어서 올질 않죠. 여기다가 이렇게 널판지를 대고 지펠냉장고를 밀어서 올리시죠. 그럼 냉장고 올라가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면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빗면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우리 빗면 쓴 거 제일 많죠. 너네가 아까 여기까지 올 때 걸어온 계단이 빗면이죠. 됐어? 산을 올라갈 때 산 올라가는, 됐어? 등산로 어떤 경로일까? 등산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병신이죠. 어떻게 되었어? 등산로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힘이 적게 들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우리 등산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건물의 이름 뭡니까? 계단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사다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벽면에 사다리 이렇게 놓고 올라가죠. 이 사다리 이렇게 놓고 가지 않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구조를 주로 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지뢰다. 지뢰가 바로 돌림을 이용한 거다. 됐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뢰라고 하는 거에 지뢰에 3요소가 있어요. 사실은요, 머리 좋은 척 할래? 이렇게 지뢰가 있는데 여기다 더럽게 무거운 아이를 놓고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대한 내가 누르는 곳에, 그래서 거리는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뭐야 되니?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적은 힘으로 들 수 있죠. 맞아요. 요거 길이비가 1대 10이라고 치자. 이거 누를 때 힘 얼마 들어? 20. 그렇죠. 200짜리를 20N의 힘만 줘도 얘 쑥 올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뢰거든요. 그랬을 때요, 물체가 올라간 이 지점을 뭐라 그러니? 물체가 있는 곳을 지뢰의 3요소 중에서 작용점 되겠나? 그리고 받침대가 있는 곳을 우리가 받침점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힘으로 꾹 누르는 부분을 우리가 힘점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지뢰의 3요소는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요거 세 개를 지뢰의 3요소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뢰예요. 저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아도 지뢰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두고 버려요. 이러한 지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여러분들이 영재문학 과고 입시를 할 게 아니면 이 지뢰의 종류를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뢰네 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영재고나 과거 입시를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종질에는요, 말 그대로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가 일종지례입니다. 일종지례가 누구게요? 이게 빨리 가위죠. 가위가 일종지례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됐냐? 여기가 무슨 점? 힘점. 여기가 무슨 점? 이게 받침점. 이게 무슨 점? 작용점. 여기다 종이놓고 자르잖아. 여기 있어. 이거야. 이게 일종지례야. 일종지례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종이를 최대한 받침점이랑 가까이 밀어넣으면 힘 조금만 줘도 잘 잘려.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종지례는요, 요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아이야. 그래서 받침점 다음에 작용점 있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야. 순서가 달라. 누가 있을까? 빨리 알아맞혀봐. 훅. 뭐냐? 이씨. 이거 뭐냐? 여기다 놓고 훅. 댕강. 작두 이 새끼들아. 작두. 한약방 가면 한약재 놓고 딸랑 짜잖아. 작두. 알겠어? 네, 이 작두요. 여기가 무슨 점? 뒤진다. 이거 무슨 점? 받침점. 자, 여기 대가리 자르는 여기 작용점. 여기 누르는 여기 힘점. 맞아? 됐죠? 네. 그래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작두. 이거 이용한 거 뭐 있어요? 너네 성의껏 그림 안 볼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데 보이지? 병따개. 자, 여기 누르고 요 뚜껑 들어 올리죠? 됐죠? 여기 무슨 점? 받침점. 그렇지. 여기 무슨 점? 작용점. 여기 무슨 점? 힘점. 선생님 미대 나온 티 나죠? 딱 봐도 알죠? 그런 느낌. 되겠어? 병따개야, 병따개.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 1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또 1m예요. 좋다. 응? 이 뚜껑 들어 올리려면 뚜껑한테 200N의 힘을 줘야 된대요. 200N 작용해야 된대요. 저 여기서 힘 얼마 주면 돼요? 얼마? 200. 얼마? 아, 200. 얼마? 100입니다. 왜요?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사실은 길이를 잴 때요. 1m, 10m 길이 잴 때 기준은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거리를 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받침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 1.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 얼마? 2. 그래서 길이 비가 1대 2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힘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2대 1. 맞냐? 그래서 난 100N의 힘만 줘도 200N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잴 때는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다. 알겠습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받침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라서 받침점을 앞으로 뽑아내는 이유는 좁은 공간 안에. 그래서 길이를 무한대로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좁은 공간 안에 힘의 크기를 엄청 줄이기 위해서 받침점을 앞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그래서 길이 비가 1대 2죠. 1대 1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병따개야, 병따개. 알겠어? 작두, 병따개 얘네들이 이종지례를 이용한 거예요. 삼종지례 이용한 골 때린 새끼가 있어. 왜 지웠어? 안 써도 되죠?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자, 요 구조면 몇 종지례? 1종. 요거 바뀌면 몇 종? 2종. 여기를 바꿔요. 그럼 3종입니다. 요 순서를 바꾸세요. 됐죠? 그래서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고 그 다음 받침점 요 순서가 나오게 하세요. 작용점, 힘점, 받침점 요 순서가 나오게 하면 3종지례야. 근데 3종지례는 좀 골 때려. 자, 3종지례 뭘까요?
뭐 이 새끼들아. 빨리 알아맞혀. 그렇지. 똘똘한 새끼들. 됐지?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됐죠? 여기를 막 돌리면 물고기 딸려 올라와. 낚싯대 누가 봐도. 됐어.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그림 진짜 잘 그리는구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됐죠? 이게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되죠. 낚싯대야. 그럼 꼬맹아 잘 봐. 여기가 무슨 점이냐? 여기가 무슨 점이야? 작용점. 물고기 끌어올리잖아. 작용점. 여기 1 돌리는 거죠? 여기 무슨 점이야? 여기가 1점이야. 여기가 무슨 점이야? 받침점. 맞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이라고 치자. 이 물고기요. 100N짜리 물고기야. 그러면 들어 올리려면 얘한테 100의 힘을 줘야지. 됐죠? 100이 작용해야지. 그럼 여기서 얼마의 힘으로 돌리면 될까? 200. 네.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 보여요? 받침점으로부터 길이 잰다는 점. 됐죠? 길이비가 1대 2입니다. 그럼 힘의 비는 거꾸로 얼마입니까? 2대 1. 보이냐? 그러니까 100N의 물고기를 들어야 되는데 바본가 봐. 200N을 줘서 100N짜리 물고기를 들어 올려.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낚시할 때요. 결국 잡은 건 멸치인데 아빠가 맨날 들어올 때 고래인가 봐 그랬는데 멸치죠. 그건 아빠가 이상한 게 아니고 도구가 그래요.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만 물고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야. 이게 삼중질이야. 됐어? 우리 아빠 뻥쟁이야 이거 아니야. 도구 때문이야. 아빠는 진실하신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바보 같은 도구를 왜 써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바보 같은 도구를 왜 쓸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다 배우고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나 이거 1m 들어 올려야 된다고 치자. 몇 뉴턴을 해줘야 되니? 적어도 지구가 쟤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만큼 힘을 줘야 위로 올라가겠죠. 자, 2kg짜리를 지구가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니? 올라가지마!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니? 20뉴턴. 나하고는 1kg당 10뉴턴이다 라고 생각하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9.8로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구가 2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적어도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소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들어 올릴 때 20뉴턴의 힘을 줘야 되겠지. 됐죠? 적어도 얘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만큼은 힘을 줘야 물체를 최소한 등속도로 들 수 있다. 얘기야. 그러면 얘를 1m 높은 곳에 들어 올리려면 내가 그 힘으로 이 물체를 몇 미터 이동시켜야 되니? 당연히 1m죠. 됐어. 이걸 들어 올린 높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1m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나 뭐 했다 그러니? 이랬다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힘 곱하기 거리 얼마? 20줄에 1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기에 음식도르래가 있다고 치자. 자, 좀 깝깝한 게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저 아이가 음식도르래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교과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개편된 후의 아이들이라서 저 아이의 이름이 음식도르래라고 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음식도르의 특징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스타터 과정을 다 하고 왔다는 됐죠? 네,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뭐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자, 물체를 등속도로 든다고 치자. 등속도. 등속도일 때 함량 얼마? 0. 맞아? 그러면 요 지점을 봐. 여기 2kg짜리가 있으니까 얘는 밑으로 몇 뉴턴의 힘을 잡아당겨? 20뉴턴의 힘을 잡아당기니까 등속도로 끌어올리려면 위쪽 방향은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되니? 20의 힘을 줘야 함량 0이 되겠지. 근데 위쪽 방향으로 이 도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게 누구냐? 요 실가닥의 장력과 이 실가닥의 장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맞아? 근데 보면 이 실 몇 가닥? 한 가닥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한 가닥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어디나 다 똑같다.
맞습니까?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요. 이 부분에 걸려있는 얘를 당기는 장력이나 이 부분에 걸려있는 장력이나 이 부분에 걸려있는 장력이나 여기에 걸려있는 장력이나 한 가닥이기 때문에 힘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냐? 그러니까 이 실이 한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요 실이 위로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나 이 실이 위로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나 그게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잘 봐. 아래로 20N의 힘을 줘야 되는데 위로는 두 개의 장력 됐어? 이걸 합헌값이 20이면 되지? 그러면 하나의 실가닥은 실제로 얼마 힘만 주면 되니? 16힘만 주면 20을 만드는 효과인데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16N의 힘만 줘도 얘 들어오요 라고 하는 게가 움직도르래야. 알겠어?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매달려 있는 물체를 절반의 힘만 줘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도구다 라는 뜻이야. 왜? 실을 두 가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절반의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움직도르래는. 되겠냐? 그러면 얘는 움직도르래야. 자기야. 그냥 쓱 하고 넘어가기에는 찝찝해서 둘 다 도르래는 거 알아요? 왜? 이 실 잡아당기면 얘 돌죠. 맞아요? 도르래네. 이 실 잡아당기면 얘도 돌죠. 도르래네. 둘 다 도르래야. 됐어. 돌아서 얘네들을 우리가 한국말로 도르래 이렇게 본다. 근데 보면은 이 실을 잡아당기면 이 물체가 올라갈 때요. 얘는 도는데 얘가 물체와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갈까요? 아니죠.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높이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납득해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실을 잡아당긴다고 치봐? 그럼 물체가 올라가지. 물체가 올라갈 때 여기는 도르래. 이 높이에 있니? 아니요. 얘도 물체와 함께 도르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 도르래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무슨 도르래라고 하니? 움직도르래라고 합니다. 생긴 거 비슷하게 보이죠? 전혀 다른 애예요. 요거요. 2kg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죠. 등속도로 당긴다고 치자. 됐어? 그럼 나 여기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 되니? 등속도면 합력 얼마? 0. 됐어? 네. 자, 이 물체는요.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실이 몇 가닥이냐? 한 가닥밖에 없어. 그러니까 20N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실이 얘를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 20. 맞아? 근데 이 실이 한 가닥이지. 어디나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실을 잡아당길 때 사람은 얼마의 힘을 줘야 되니? 20N의 힘으로 당겨야 돼. 그래서 움직도로에는 힘이 그대로 다 들어요. 맞아? 근데 움직도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 물체가 20으로 잡아당기는데 사실은 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 도르를 몇 개의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니? 두 가닥의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력 두 개를 합해서 얼마 만들면 되는 구조야? 20 만들면 되니까 실 한 가닥이 몇 뉴턴의 힘? 10뉴턴의 힘만 줘도 물체를 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듣고 버려요.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재나 과거 애들 원리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됐어? 원리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걸 수능에서 묻진 않습니다. 왜 얘는 힘의 이득을 못 받는데 얘는 왜 힘의 이득을 보지? 왜 힘이 적게 들지? 힘이 적게 드는 걸 힘의 이득을 봤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이걸 설명하는 게 지리의 구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설명이 된 거예요. 수능 문제 풀 때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해가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자기들 난생 처음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보려고요. 가장 하위의 내용부터 가장 상위의 내용까지 한번 해보고 있어요. 누가 어디까지 끌고 올 수 있는지 본 거예요. 자, 해봐요. 자, 얘는 힘의 이득 못 봐요. 근데 얘는 힘의 이득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리 설명해보세요. 이게 5년 전 과고, 세종과고 입시 문제예요.
얘 돌죠. 말해봐. 한 사람. 말해봐. 음식도로에는 그 뭐야 받침점이랑 힘점의 길이가 뭐야 길이 돌아다니니까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는데 고정도로에는 한 가닥으로만 잡아당기니까 그 받침점과 힘점의 길이가 2배가 되어서 힘의 비가 1대1. 자, 뭘래요? 얘야. 도르래라고 그렸지만 이거 그대로 지뢰다. 이 지뢰다. 요거 지뢰예요. 이거 돌 때 중심축이 어디 있어요? 어딜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어디? 정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가 받침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를 드는 힘 주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길이비 몇 대면? 1대 1. 맞아요? 길이비가 1대 1이야. 작용점하고 힘점, 받침점 이 구조예요. 일중질이에요. 근데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가 이 도르래의 반지름. 받침점에서 힘점까지도 이 도르래의 반지름으로 R 똑같아요. 길이비가 1대 1이야. 그러면 힘의 비도 어때야 돼? 1대 1이야. 그래서 힘의 비도 난다. 납득하냐? 그 얘기야. 그쵸? 얘요. 아니. 그 정도예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요. 미쳤나봐. 여기요. 여기를 축으로 돌려. 그래서 여기까지가 R, 여기까지가 R. 그래서 길이비가 여기가 작용점, 물집에 달려있죠. 됐죠? 여기 받침점, 여기 힘점. 맞습니까? 그래서 길이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힘의 비도 1대 1이라서 20N짜리 물질을 들려면 그대로 20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힘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써? 인간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일걸? 왜 쓸까 이거? 중력이 이게 왜 쓸까? 만약에 그 정도로 없으면 이 물질 뭐 해야 돼? 위쪽 방향으로 힘 줘서 들어 올려야지. 근데 그 정도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어느 쪽으로 주면 돼? 아래쪽으로 줘. 힘을 주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그 정도로 해요. 알겠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수돗물이 없었을 때 뭐 먹었게요? 우물물. 우물의 깊이가 한 10m쯤 되는 곳에 지하수가 보이겠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물 푸겠죠. 그래서 마시겠죠. 그러면 여기 깊이가 이게 10m인데 여기 있는 물 어떻게 떠? 들어갈 수 없죠. 어떻게 했을까? 와이어로 내려서 두레박. 그 정도로 이렇게 두레박을 한쪽 실에 매달아서 넣고요. 반대쪽 실을 사람들이 여기서 당기죠. 그럼 두레박이 올라오죠. 이 안에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힘의 방향 바꾸니까 이런 편리한 점이 생기죠. 우리 조상들이 쓰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열나만 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는 힘의 이득은 못 보지만 힘의 방향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다. 이 움직도로에는 잘 보세요. 움직도로를 내가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서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린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막 돌면서 올라가겠지? 돌 때 회전할 때 기준축이 받침점이면 어디에 기대서 돌아갈까? 자, 얘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어딘가를 기대서 가요. 얘는 여기에 기대서 아이가 돕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점입니다. 얘는 어딘가에 기대서 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어디에 기대니? 이쪽 실에 기대요. 그러니까 얘는 요 실이 받침점. 그리고 물체가 매달려 있는 여기까지가 작용점. 내가 여길 당기니까 힘점. 보여요? 보여요? 그럼 길이 1대 2 보이죠? 그럼 힘의 비 몇 대면? 2대 1 여기. 보이냐? 그러니까 얘는 1종질에 사용한 거야. 얘는 2종질에 쓴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같은 구조처럼 보이지만 얘는 힘의 이득을 본다. 얘는 힘의 이득을 못 본다. 질의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1종질에 2종질에. 알겠어? 이런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이렇게 움직도르래를 사용을 해서 내가 물체를 들면 물체는 아래쪽으로 20N으로
잡아당겨지지만 내가 이거를 들 때는 힘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봐. 얼마? 16.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 힘들어. 되겠지? 네.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구를 썼더니 20N으로 들 만한 애를 10N으로 적은 힘으로 들었네. 물리에서는요. 이렇게 힘을 줄이는 걸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도구를 쓰니까 힘의 이득을 봤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힘에 비해서 나 절반으로 줄이는 이득을 봤네. 뭐 이런 얘기야. 좋았어. 그러려고 도구 쓰는 거죠. 힘 적게 들여서 일하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실을 당겨줬는데 얘가 1m 올라가려면 내가 당겨준 실의 길이 몇 미터일까? 얘가 1m 올라와서 얘가 여기에 있으려면 도르래는 여기 써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물체와 돌을 1m 올리기 위해서 내가 당겨줘야 되는 실의 길이는 몇 미터였을까? 돌려봐 빨리. 반. 몇 미터 당겨주면 얘가 1m 올라갈까? 2m요? 2m. 왜? 이쪽 실도 1m 짧아져야죠. 이쪽 편 실도 1m 짧아져야죠. 그래야 도르래가 1m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쪽을 1m씩 줄일 거니까 2m 당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거리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손해봤네? 네. 그래서 얘는 거리에 손해를 봤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물리에서는. 근데 몇 배? 2배. 네. 도구를 안 쓰면 한 일이 20이라 그랬죠? 도구를 쓰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네, 곱해보세요. 얼마? 20. 10N의 힘으로 2m 당긴 거니까 도구를 썼을 때 한 일이 20이래. 그러면 도구를 쓰나 쓰지 않으나 한 일의 양은 어떠니? 그렇죠? 이거를 물리에서는 1에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에는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구상이에요. 네가 나중에 아무리 똑똑해서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도구를 만들어도 이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도구는 만들 수 없습니다. 힘의 이득을 보면 반드시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뭐 본다? 손해 본다. 힘을 2분의 1로 줄여서 거리 반드시 몇 배 늘어나? 2배요. 내가요 힘을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로 줄이는 도구 만들었어요. 거리 몇 배 손해 볼까요? 4배요. 힘을 10분의 1로 줄이는 도구를 만들었다. 거리 몇 배 손해 볼까요? 10배. 납득합니까? 네. 그러면 힘이 줄어든 만큼 거리가 늘어나니까 한일의 양의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한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압축해서 물리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에는 이득이 있으나 거리에 손해를 봐서 한일의 양은 변화가 없다. 이거를 압축해서 물리에서는 1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1의 원리가 성립한다. 여러분들 스탠더드 반에서 또는 H3 반에서 테스트 보고 올라오셨죠? 그중 테스트 점수가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인 거 아세요? 그렇대요. 그래서 되게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 학습에 의욕이 많은 친구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보죠. 자, 그래서 1의 원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꼬맹아, 지금 이 수업이 조금 버거우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수업이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하는 수업도 있어요. 2개 수업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물리학이 2반이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가도 되는 친구들, 깊게 들어가면 좀 안 돼서 개념 위주로 해야 되는 친구들 2반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얘기하시면 반 옮겨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깊이로 갈 거예요. 자, 힘의 이득은 있으나 거리의 손해를 보는 만큼
됐어? 네. 일의 이득은 없어요. 손해 본 만큼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 이걸 우리가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 이 얘기 왜 했냐면 아까 그 낚싯대 설명하려고 여기 왔어요. 낚싯대에서 자기네들이 본 것처럼요. 됐죠? 여기가 힘점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다 잘할 순 없잖아. 됐지? 네.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여기가 받침점 그랬을 때 요 길이 B가요. 여러분들 1대2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의 B는 1대2라서 얘가 100N이면 200N의 힘 줘야 들어 올려. 그래서 와 무슨 도구를 썼는데 힘이 더 들어? 이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이 3종질에 쓰면요. 힘에 오히려 손해를 봐요. 처음보다 힘이 2배 커졌어요. 이거 손해를 봅니다.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분의 1을 줄여줍니다. 왜? 1의 원리가 성립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낚싯대를요.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 도구의 형태를 띠는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언제 힘이 제일 쓸까요? 물속에 있을 때요. 맞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힘을 못 쓰는 곳은 어디야?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물속에서 끄집어내야죠. 됐죠? 물 밖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얘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는 얘를 몇 미터만 감으면 되니? 얼마? 0.5m. 됐어? 그래서 이거 조금만 이동해도 얘는 이동한 거리가 몇 배? 2배 길어져야죠. 맞아요? 이 얘기잖아요. 내가 힘의 손해를 본 만큼 거리에는 이득을 볼 거니까 물고기가 1m 움직이려면 나는 0.5m만 당기면 돼. 맞죠? 물고기 10m 빠져나오게 하려면 나는 5m만 당기면 돼. 알겠어? 네, 그렇게 하려고요. 만든 도구가 바로 낚시입니다. 그래서 도구마다 힘을 줄이는 목적으로 만든 도구가 있고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알겠냐? 낚싯대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일에는 이득이 없어요. 일의 원리가 성립하더라고요. 되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도구들이 모두 다 지뢰라고 하는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이해하겠어? 그런 얘기야. 되죠? 그냥 간단하게 돌림힘만 설명해도 무방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사를 갈 수도 있고, 그죠? 1학년 친구들이 있어서 영재랑 과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쭉 밀고 가보는 겁니다. 여기에 1학년하고 2학년이 혼전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자사라든가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죠.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재나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깊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4페이지와 5페이지인데 지금 거기에 4페이지 보시면 지뢰의 기본적인 구조 나왔어요. 작용점, 받침점, 힘점. 근데 거리를 잴 때는 무조건 받침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야 된다. 그 지뢰를 이용한 게 도르래도 있고 축바퀴라는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5페이지 오시면 이러한 지뢰에는 1종 있어, 2종 있어, 3종 있어. 됐죠? 어떤 아이가 있던지 길이는 다 받침점을 기준으로 재. 내 그림이 더 낫지 밑에 있는 것보다. 거기 낚싯대도 있잖니? 현실감은 내 그림이 더 있어. 됐죠? 라고 믿어. 됐죠? 넘겨!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 배웠다. 역학적 평형은 실제로 물체를 정지한 상태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동도 안 하고 회전도 안 하는 상태다. 맞죠? 물체를 이동시키지 않는 건 힘이 평형하기 때문이다. 함량형.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 건 돌림힘 평형 때문이다.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완벽한 정지 상태, 이게 바로 역학적 평형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역학적 평형인 상태를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안정적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야, 피사의 사탑 기울었지? 쓰러졌니? 아니지. 기울었지만 아직 무슨 상태?
돌리는 평형. 그래서 회전 안 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안 쓰러져. 맞아? 아직 안정적인 상태야. 그럼 언제까지 안정적인 상태일까? 지방이 단단해. 민서가 나와. 나와. 네. 나오라고. 우리 민서는 쓰러뜨려보자. 제가 얘를 가르쳤었거든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얘는 좀 받더라. 자, 발을 딱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걸리지 마. 자, 100만 원 걸기 내기하자. 내가 준다고요. 얘가 이기면 100만 원. 자, 얘요. 언제까지 기울일 때 안 넘어지고 버틸까? 그거예요. 얘 안정적으로 봅시다. 무게중심. 네 몸의 무게중심 어디냐? 이상한 데 생각하지 마. 아니 그냥 노멀하게 가! 야동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네 몸의 무게중심 어딨어? 가운데겠죠. 그 가운데가 어디야? 이쪽. 그렇지! 야한 모습 가지 말고 하자. 여기다 여기 참 여기 뭐 있는데? 배꼽. 네. 사람들 무게중심 배꼽이에요. 야한 거 생각하는 건 너만 그래 새끼야. 배꼽입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뭘 생각했는지 그런 거 있다 없다. 아. 무게중심 여기 있습니다. 이 안 쓰러지죠. 왜 그럴까요? 밑에 받침대 안에 무게중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얘기합시다. 무게중심이 받침점 됐죠? 얘 바닥보다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쓰러져야 된다. 이게 물리에서의 내용입니다. 무게중심이 받침점 그 바닥면 밖으로 나오는데 얘가 안 쓰러지잖아요. 내가 100만 원 준다고요. 노벨상 받으라고요. 아직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노벨상이에요. 우리 물리에서는 무조건 바닥면보다 무게중심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배꼽 얘가 얘 발 사이즈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얘 안 쓰러진다? 내가 100만 원 준다고요. 그러면 학원비 5개월치입니다. 진짜요? 네. 최선 다해. 엄마한테 효도해보자 새끼야. 엄마한테 효도하자. 에이! 선생님 저는 막 이렇게 해서 배꼽이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안 쓰러져요. 거짓말 할 새끼야. 너 이렇게 기울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궁뎅이 뒤로 빼지.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안에 요 바닥면 안쪽에 있어서 안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궁뎅이 뒤로 못 밀게 벽에 붙인 거야. 그렇죠. 나 이제 네 배꼽이 요 바닥 밖으로 나왔는데 네가 견딘다. 내가 100만 원 준다. 자, 배꼽이 요 발 사이즈 바깥으로 나오면 돼요. 알아들어? 오케이. 자, 밖으로 나가자. 해봐라. 집에 가서 이거 연습해서 발바닥보다 배꼽이 밖으로 나왔는데 안 쓰러진다. 됐어. 그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해. 100만 원 쏜다. 알겠냐? 어떤 선생님들 막 벤티 쏘고 이러는데 우리 100만 원 쏜다고. 해보라고 최선을 다해서. 알겠냐? 그게 물리죠. 절대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사의 상태 비교죠. 왜 안 쓰러져? 걔 무게 중심점이 아직 바닥면보다 그래서 안쪽에 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만든 도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 이 새끼 절대 안 쓰러져. 누구 있어요? 그렇죠. 오뚜기. 오뚜기가 절대 안 쓰러져. 이 새끼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잖아 이 새끼들아. 바닥면이 이만큼의 넓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대가리 기울어. 여기 있어. 그래도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안 쓰러져 이 새끼야. 얘 안 나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알겠어?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요.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멈춰요. 되겠어?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네 가끔 가다가 알잖아! 임산부. 삐에로 아저씨 새끼야. 삐에로 아저씨 임산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병신. 삐에로 아저씨 새끼야. 자, 아니 매일 뒤뚱뒤뚱한 삐에로 아저씨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왜? 발바닥 넘잖아. 이 밖으로 묶여주면 안 돼.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야. 알겠냐? 왜? 애들은 맨날 넘어져? 꼬맹이들 알지? 한 2살, 3살 된 애들 열나 넘어지지. 걔네들 몸 구조 발 요만큼. 애기들.
되죠. 애기들은 맨 처음에는 우유 먹어서요 배가 뻘떡 튀어나왔어요. 근데 발 사이즈는요 13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배꼽이 발바닥 밖으로 나와서 잘 넘어져요. 애기들이 그래요. 되겠냐? 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되겠어.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점이요 바닥면보다 안쪽에 있으면 절대 안 쓰러지는데 피사의 사탑이 아직은 무게 중심점이 바닥면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됐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예의서 예.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벽돌이 있다고 치자. 얘 무게 중심 여기 있겠지. 근데 바닥면 여기 있지.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그럼 이거 살짝만 기울여봐. 살짝 기울여봐. 살짝 기울여봐. 살짝만 기울여봐. 그러면 얘는 바닥면이 여기죠. 있는 거죠. 근데 살짝 기울였으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오겠죠. 됐죠? 근데 얘가 아직도 이 바닥면 사이에 있다면 손을 놓으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 조금 더 기울어서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원이 넘어져.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자 건물이든 물체든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닥면을 넓게 만들어봐. 그러면 안정적이다. 또요. 무게중심점이 최대한 아래쪽으로 있게 해라. 얘를 기울이는 순간 무게중심이 들어 올리죠. 이럴수록 불안정해지는 거야. 무게중심점이 최대한 아래쪽으로 있어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하체 비만인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예요. 안 넘어져. 상체 비만인 아이들이 좀 불안해. 잘 넘어져. 알겠냐? 인체 구조를 봐봐. 하반신이 이렇게 동그랗게 안정적이야. 알겠냐? 그런 것들이죠. 되겠어? 그런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 힘이라고 하고 네 안정적인 구조는요 회전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무게 중심점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꿀렁꿀렁하다가 제자리 돌아갑니다. 안정적이에요. 무게 중심은 최대한 밑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건물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고층 빌딩 같은 거 짓고 싶어요. 그랬을 때 고층 빌딩 가장 안정적으로 질 때 이렇게 지으시면 되죠. 뭐씨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무게중심점 최대한 아래 있고 넓기 때문에 이 건물 안 쓰러져요. 알겠어? 병신들 예쁘게 짓는다고 이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되겠냐? 10분만 끊었다가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요.